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뜨민 경제TV입니다. 자, 연말입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 장세에 대응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것을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이 시간에 그걸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사태민 검색하시면요. 남들은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 데일리부터 요 핵심 전략까지 다들 제가 만든 자료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슈 분석 들어가시면요. 자, 연말 연초 장세 핵심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오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제가 공지에 말씀드린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개장 방송, 스트리밍 방송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하태민 검색하시면 제 방송에 참가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주식 사랑방, 제가 필요한 정보들 이렇게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어요. 2기방, 하태민 주식 사랑방, 1기방, 2기방인데 700분 있는 곳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입장 번호는 396580입니다. 들어오시면 필요한 정보들만, 저는 리딩은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정보들만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말 연초 장세 핵심이 이거다 말씀드렸는데 핵심은 요겁니다. 배당 차익 거래 관련 프로그램 매매 조금 어렵죠. 자, 연말은 배당이 있는 거죠. 그래서 2023년은 12월 28일이 폐장일입니다. 이날이 폐장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12월 27일이 있고 12월 26일. 자, 주식은 수도결제가 4월이니까 이날이 D-Day죠. 이날을 주식을 사시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이날 주식을 팔아버리면 배당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매매가 발생하는데요. 자, 12월에 쿼드러플 위칭데이 둘째 목요일이 쿼드러플 위칭데이 지수 종목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죠. 요거 지나고 나면 배당 차익 거래와 관련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기계적으로 유입이 됩니다. 프로그램 매수니까 뭡니까? 그 선물과 현물 간의 거래 사이죠. 현물이 싸니까, 이게 싸니까 비싼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매수하는 이런 거래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쿼드러플 위칭데이 지나면 선물이 비싸고 현물이 싸지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현물을 사고 선물을 파는 그런 거래가 되는데요. 2021년 12월의 경우는 12월 9일이 쿼드러플 위칭데이였습니다. 자, 그 이후로 보니까 금융투자가 12월 금융투자란 뭐냐면 주로 증권사입니다. 증권사는 차익, 안전한 거래만 합니다. 선물과 현물의 차이를 가지고 매매만 합니다. 투기적 거래를 하지 않아요. 보니까 12월 16일부터 금융투자가 프로그램 매수가 시작되는 거. 요게 대체로 배당 차익 관련 프로그램 매매가 시작되는 겁니다. 12월 16일부터 됐네. 2021년 말은. 그러니까 요게 대체로 보니까 프로그램 매매에 큰 영향을 주고 있죠. 거의 같든지 아니면 많든지 주로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12월 28일이 D-Day입니다. 이날이 배당부 마지막 날이에요. 이날 주식을 사면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달 팔면 주식을 배당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이날이 이제 배당락이 되는 거예요. 배당락. 그래서 12월 29일부터는 주식을 사도 배당을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배당을 받기 위해서 매수를 하다가 배당락부터는 매도를 하는 기계적으로 이런 구도가 됩니다. 딱 달라지죠. 자, 이런 영향을 주는군요. 그래서 12월에는 금융투자의 동향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 코스피를 보니까 대체로 이렇게 금융투자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주로 프로그램 매매하고 방향이 똑같죠. 그래서 금융투자가 왕성하게 매매를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매, 전체 매매와 금융투자의 매매에 프로그램 매매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또 지수의 움직임도 대체로 비슷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2021년 경우는 12월 27일 빼고는 그 유가증권 시장에서 금융투자가 프로그램 매수, 배당책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 네, 지수도 오르고. 근데 이제 그 배당락 1부터 보니까 금융투자가 쭉 파니까 지수도 빠지는 경향이 나타나는군요. 그렇군요. 그래서 연말에 연초에는 배당락 1을 가지고 이런 큰 변화가 있군요. 2021년입니다. 그럼 코스닥은 어떠냐? 코스닥도 비슷하죠. 다만 코스닥은 유가증권 시장만큼 프로그램 매매가 발달되지 않아서 유가증권 시장만큼은 아니지만 2021년 말에도 12월 21일부터 금융투자가 네, 어디까지? D-Day까지 매수를 쭉 했네요. 그리고 네, 배당락 1부터는 이때까지는 매수를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쭉 매도를 하죠. 그랬더니 그전에는 지수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니까 지수도 오르고 하다가 근데 2021년 같은 거는 배당락 1에도 대규모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는데도 지수가 올랐어요. 이럴 때는 또 개인이 사니까요. 네, 대주주 회피를 했던 개인들은 이날부터 사면 되죠. 그렇죠. 어쨌거나 버티다가 연초에 우르르 빠졌네요. 그래서 그 배당락 전까지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때 지수가 오르는 경향이 있었고 배당락 1부터는 꼭 그 금융투자가 판다고 해서 지수가 꼭 밀리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코스닥은. 그럼 2022년에는 어땠을까요? 유가증권 시장 보면요. 비슷하죠. 근데 2022년은 어땠습니까? 네. 역대급으로 주식시장이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그 해는 주식시장이 많이 하락해서 그런지 그렇게 뚜렷하지 않았어요. 유가증권 시장도 12월 21일경에 돼서야 금융투자에 네, 배당 차익 관련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고 당연히 배당락 1부터는 매도가 나왔는데 규모가 2021년에 비해서는 많이 적죠. 하지만 대체로 보니까 네, 유사성이 크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 지수가 오르고 네, 그런 경향이 좀 2021년에 비해서는 좀 덜했지만 하지만 2022년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이 워낙 약해서 그런지 연말에 폐장일까지 급락을 했죠. 이날 이때 금융투자에 이제 매도가 나오니까 영향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주식시장 기조가 나쁘니까 프로그램 영향을 받아서 개장일도 역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좀 그 해 시장이 좀 무난하거나 강할 때는 네, 좀 매수가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매도가 영향을 좀 덜 미치는 흐름이라면 네, 2022년 같은 경우는 네, 시장 기조가 안 좋다 보니까 네, 매도가 좀 더 영향을 준 그런 현상이 나타나군요. 그래서 2022년 같았으면 배당을 안 받는 게 굉장히 27일 날 주식을 판 게 장땡이었겠군요. 자, 2022년 코스닥 시장은 어땠느냐? 코스닥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네, 똑같은 패턴입니다. D-Day까지는 매수하다가 그 다음날 매도를 했는데 코스닥 경우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의 매매와 연관성이 상당히 높죠.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도 배당 낙일하고 폐장일 날 큰 폭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보이군요. 그래서 여기서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서 보니까 결국은 D-Day를 기준으로 해서 그전에는 매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는 매도가 나왔는데 보니까 네, 대체로 폐장일 날
배당락일하고 배당일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장일도 썩 좋지도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 금융투자의 배당 차익 관련 프로그램 매매가 전체 시장 전체의 프로그램 매매를 능가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 규모가 크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금융투자의 매매 방향의 양대지수 방향에 영향을 많이 준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D-Day 전에는 매수했는데 영향을 많이 주는데 D-Day 이후는 매도를 한다. 결국은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D-Day 날, 결국은 D-Day 날 매도를 해서 네, 주식을 안 가지고 세를 맞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렇군요. 그래서 연말 연초의 대응 전략은 배당 차익 관련해서는 금융투자 프로그램 매매가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네, D-Day 날, 네, 배당부 마지막 날 주식을 매도하고 연초에 좀 밀릴 때 사는 게 유리하다. 네, 그래서 주식 없이 세를 맞는 게 합리적이다.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것도 나타납니다. 보시겠지만, 네, 배당부 일에는 주로 올랐는데, 그 다음에는 주로 하락했죠. 개장일 날도 보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올라도 조금 오르고, 그 다음 날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배당부 마지막 날 다음에서 본다면, 배당 낙일, 폐장일, 그 다음에 개장일, 개장 하루 후 전체적으로 볼 때 하락 기조가 좀 무시하다. 그러니까 배당부 날 팔고 한 개장일하고 D 플러스 2나 D 플러스 3일 날 사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2023년 12월은 어떨까요? 봐야 되는데 12월 14일이 쿼드러플 위칭데이인데 2023년에 일찌감치부터 금융투자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쿼드러플 위칭데이부터도 사고 있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023년은 2021년보다 더 금융투자 일찌감치 서두르고 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배당부 마지막 날 D-Day까지는 매수가 우수하겠죠. 그런데 과거에 이런 패턴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2023년은 12월 14일 날 쿼드러플 위칭데이인데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이게 31년 만에 폐지가 됐는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정시에 참여하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됐다. 굉장히 불편한 제도다 해서 그동안 또 이것 좀 없애달라 말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없앴어요. 이걸 하고 나니까 그 다음 12월 24일, 12월 25일 외국인이 유가증권 1조 이상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15일. 그래서 이게 지금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주식 투자가 금융 투자에 매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2022년까지 약세장일 때는 매수세가 취약하니까 금융투자가 매도를 하면 시장에 큰 영향을 줬지만 2023년에는 지금 외국인들이 12월 14일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중요한 변수가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12월 14일부터 외국인이 투자 등록제가 폐지되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등장하는데 이거는 순수한 매수세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매수세가 D-Day 배당부 마지막 날 이후에 금융투자가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소화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본다면 2023년에는 이 말은 못할 것 같아요. 뭔 말이냐? 배당부에 팔고 세를 만든 합리적이다. 이 말은 2023년 12월에는 이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외국인 투자 등록제 폐지에 따른 긍정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23년 12월에는 금융투자도 봐야 되겠지만 과연 외국인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래서 연말에 외국인이 매수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개장일 날은 새해
새해에는 외국인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올 것 같아서 제 관점에서는 외국인이 선호하는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그 다음에 기아, 현대차 같은 자동차, 이런 대형주들이 선도하는 장세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23년만은 이 배당 차익 관련 프로그램 매매보다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오히려 좀 폐장일이 다가올수록 반도체, SK하이닉스나 자동차, 기아, 현대차 중심.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자동차 관련주 중심으로 좀 매수를 해서 새해를 맞는 게 유리하지 않나 싶고요. 남은 시간에 핵심은 외국인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보고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가 되셨죠? 네, 저는 또 여러분께 도움되는 내용을 또 찾아뵙고요. 항상 최신의 저의 분석 정보를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